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MBTI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격에 대한 유형론과 특성론의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이제 이걸 그냥 냅두는데요. 지금 MBTI는 유형론입니까? 특성론입니까? 여러분 뭐 심리학 하신 분이면 뭐 금방 얘기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심리학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 지식 체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코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성격 심리학을 전공 안 하신 분, 심리학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성격 심리학을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형론은 뭐냐? 그 기본적으로 유형론 타이폴로지입니다. 타이폴로지. 타입이죠. 타입. 이거죠. 유형론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자와 여러분 다릅니까? 또는 뭐 스포츠 선수다. 뭐 이런 아니 스포츠 선수는 좀 그러지 않나요? 뭐 연예인, 개그맨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가? 굉장히 난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실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다른 걸로 이제 봐서 아주 옛날 히포크라테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올드 보이도 부터 시작해서 유형론으로 이제 모든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게 왜 유형론이 오랜 수천 년 동안 지배할 수밖에 없었나? 왜 그러냐? 그게 사람들의 직관적으로 인식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원치 않고요. 진실을 원치 않고 자기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정책이면 절대 먹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책,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정책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정책은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인기 영합주의적인 면이 많죠. 왜냐면 대중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인식 체계가 생각하려고 안 해요. 인지적 게으름이잖아요. 보통 얘기하잖아. 인간이 얼마나 인지적으로 게으른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보다는 사람들은 편리하고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품을 만들 때나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나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얼마나 나한테 유익하냐 이거보다도 그리고 얼마나 멋지냐 이런 것보다도 편리하냐가 굉장히 사업의 성공을 서비스의 성공을 결정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 유형론이 그렇게 펼치는 이유가 수천 동안 펼쳤던 이유도 이 편리함 때문이죠. 직관적 편리함과 직관에 딱 들어맞아. 그죠? 근데 갈렌 같은 그 유명한 인간은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점액질 이런 거만 들어보였죠? 이거 무슨 질질질. 근데 이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몇천 년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이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편리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담즙주의하고, 뭐, 우울하고, 다혈질, 낙천적이고, 뭐, 점액질,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대표적인 타이폴로지가 뭐예요? 혈액형 성격설이잖아요. 혈액형. 여러분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시거나 심리학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도 계속 요거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라고 믿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 좀 아니죠. 이미 성격 심리학에서는 이미 타이폴로지는 폐기된 이론이에요, 거의. 지금은 트리티 이론이 이제 대세고 그거가 거의 맞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하실 수 있으나 그것이 진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용 있죠. 구스타프 칼 융. 이 사람도 타이폴로지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MBTI가 바로 이 구스타프 칼 융의 타이폴로지 구별에 기반해서 나온 검사입니다. 그런데 유형론은 뭡니까? 뚜렷이 구별되는 연속, 비연속적인 범주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론에 의하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는 외향 따로 있고 내향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외향으로 나왔으면 저는 외향이야 그냥. 내향 따위는 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유형론이에요. 근데 특성론은 뭐냐? 이렇게 클리어 커트하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을 구별할 수 없다.
이거죠. 즉 범죄자와 나도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 그래서 특성론은 어떤 연속선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연속선에 이거죠.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어떤 양축이다. 스펙트럼을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론은 내가 외향이다 그러면 이 중에 이 중심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어딘가에. 근데 외향이 강하면 내가 이쪽에 있겠죠. 그죠? 비슷하면 이쪽쯤에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관점이 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속적인 선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패턴으로 보는 거죠. 패턴이라기보다는 선의 이제 스펙트럼이 어딘가에 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성론은 나중에 특성론의 대표적인 게 B5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성론을 됐고 우리의 관심이 지금 말할 게 아니고요. 유형론을 근데 틀렸는데 왜 가르치냐 라고 보셔서 그래서 사실은 이 유형론은 뭐 개론이나 성격에서 잠깐 나오지 뭐 이걸 핵심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MBTI 따위를 개무시했던 아이고 죄송해요. 좀 상당히 저 인상이 있을 때는 MBTI 따위는 완전 저질 검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질 검사를 생각했고 MBTI 따위는 대중이나 하는 검사고 전문가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컨설팅 회사를 가서 보니까 그때 MBTI 저는 사실 MBTI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동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형로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MBTI를 자세히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직관적 유용함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어느 이제 임상심리학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 실용적인 어떤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사실 학문계에서 MBTI는 연구하지 않죠 거의.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비즈니스 일종의 그 실용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이 편리하게 빨리 인식할 수 있는 툴을 갖고 있는 걸로서는 MBTI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약간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당히 지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약간 이제 후반부에 왜 이렇게 지쳤냐는 피드백도 받았는데 그 여러분 수강생분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마지막까지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적인 한계 및 이런 영상이라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MBTI가 이렇습니다. 근데 MBTI를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칼 융이 심리유형 연구라는 연구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기본적인 정신적 도구, 즉 세상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세 가지 차원을 제시했어요. 이건 융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그럼 6개죠? 네. 6개 잘못 썼네요. 6개인데 융은 세 가지만 했어요. 그런데 그 MBTI 검사를 만든 엄마 브릭스, 딸 브릭스, 브릭스가 모녀가 요 한 가지 차원을 추가해서 MBTI 검사를 만들죠. 1920년대에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MBTI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검사인 게 어떤 검사든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100년이 넘었죠? 100년 맞나요? 맞죠? 네. 100년이 다 돼가는군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된 검사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무 검사나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100년을 수억 명이 되겠죠. MBTI 한 검사를 한 사람들이 아마 수억 명 되지 않을까요? 그 몇천만 명이든 간에 그 많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사는 아무리 검사 자체가 허접해도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그 예측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죠. 이 쌓여진 데이터를 무시를 못합니다. 게다가 검사의 유형 분류가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 천재적인 융 씨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럴듯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검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 정확하게 상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MBTI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MBTI 검사를 이제 하시는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툴로도 해보시고 그랬을 텐데, 요게, 저 뭐죠? 지금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잠깐 이제 툴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제 나름의 파악하는 방식을 할 거예요. 근데 검사로서의 심리 검사의 한계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응답 셀프 리포트라는 심리 검사 MBTI를 딱 하신 다음에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고 내가 이랬나 아니면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심리 검사는 아주 혼탁한 거울에 불과해요. 혼탁한 거울입니다. 거울은 거울인데 깨끗한 거울도 아니고 깨끗한 거울도 아니에요. 혼탁한 거울입니다. 즉 대략적인 윤곽을 나타낼 뿐이 정확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 높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안 되는데 타당도라는 개념 있잖아요. 타당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타당도가 0.4 정도가 되면 돼도 훌륭한 검사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0.4라는 거는 사실 0.5도 안 되고 0.4야. 그래도 신뢰도는 어때요? 보통 0.7 이상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당도 0.4만 돼도 훌륭한 검사 이렇게 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측력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검사로 어떤 하나의 그 행동을 예측한다는 거는 매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혼탁한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탁한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괴물 같다고 해서 난 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바보 같은 행동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검사를 맹신하도록 본인이 맹신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대부분의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심리검사를 제대로 잘 모르시고 임상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검사 맹신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도 안 되고 그 클라이언트를 검사지에서 나타난 결과에 끼워 맞추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검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게 왜 검사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냐. 첫 번째, 그 오류의 소스를 여러분이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검사 자체에서 제작에서 오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뭐죠? 특정 행동을 예측하려는 구인이라고 합시다. 특정 구인, 예를 들면 성실성. 구인이라는 어떤 성실성이라는 걸 측정하려는 검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예요? 증거 오형과 증거 결핍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증거 결핍.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고 긴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검사 자체에 타당도에 손상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첫 번째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 오류가 되게 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벽한 검사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검사자가 거짓말 페이킹하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선발 입시나 입사 취업이나 이런 거에 나타난 검사 다 페이킹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검사. 평가 목적으로. 그런 경우는 페이킹이 있기 때문에 요 자체에도 오류가 발생해요. 세 번째. 내가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말 진정성 갖고 검사를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해요. 왜? 자기 셀프 어웨어니스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굉장히 MBTI에서 제일 그게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TF하고 JP인데 TF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특히 남자의 경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착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 셀프하고 그죠? 리얼 셀프 여기 이제 리얼 셀프 그 개념 있잖아요. 셀프 자기 이론에서 리얼 셀프하고 아이디얼 셀프하고 그 슈드 셀프가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리얼 셀프를 잘 몰라. 네? 아이디얼 셀프를 자기라고 착각하거나 슈드 셀프를 자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당위적 자기, 이상적 자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심을 다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상황적 변이 발생해요.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응답하는 순간 그렇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MBTI에서는 E하고 I입니다.
E하고 I가 상황적 변인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JP도 상황적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특정 시점에 하는 검사가 그 나를 잘 반영한다. 이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거는 꼭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려니까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검사를 맹신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시하는 MBTI 방식 지금부터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를 그러니까는 그 질문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응답하면서 조금 대략적인 검사할 텐데 이것도 불확실하고요.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걸 자기의 이 MBTI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배우신 다음에 정의를 보시고요. 그 정의를 보고 자기에게 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즉 검사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컨스트럭트의 정의를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사실 더 정확해요. 검사보다도.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지를 많이 하죠. 지금부터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검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 등등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종이를 꺼내셔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선택하셔서 쓰세요. 첫 번째, 여러분은 나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말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해서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하면 I, 말로 표현하는 게 편하면 E를 쓰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겁니다. 쓰셨나요? 예, 2번. 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폭넓은 교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소수 정예와 깊은 관계를 갖고 많은 사람을 교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폭넓은 교제 2, 소수 정예 I. 그다음 3번. 3번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일단 신속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2. 대응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대응을 한다.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I.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처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편이다. 이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누군가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I. 예, 이 네 가지 중에 이 또는 I가 되겠죠. E하고 I 중에 개수가 많은 게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적어주십시오. E, 뭐 E 이렇게 되든 I가 되든. 근데 여러분이 반반 치킨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줄씩 나왔던 분들. 그런 경우는 이제 뒤에 가서 정해보고 판단하시면 되지만 이 문장 중에서는 4번. 4번이 가장 사실은 기술적인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번. 4번의 응답에 가중치를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령에 효과가 있어서 연령은 좀 지금 고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에너지도 있어요. 다 20대, 뭐 30대 정도라고 다 가정을 하시고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있어. 다 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신발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 신발을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신발 매장이 3층인가에 쫙 있잖아요. 요즘엔 제가 백화점 안 가서 몇 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3층에 보통 쫙 몰려있잖아요. 어떤 층에. 그래서 신발들 가게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갔어요. 첫 번째 들어간 신발 가게에서 내 마음에 너무 드는 딱 마음에 드는 신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발을 바로 산다 J. 그래도 다른 가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본다. 더 탐색해본다. T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6번은 뭐냐면, 여러분은 변화가 어느 정도 있고, 좀 변화가 무쌍한, 좀 있는 그런 삶을 좋아한다. T. 반복되고, 익숙한 일상이 반복되고, 친숙한 생활들이 반복되는 게 좋다. J.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여행을 간다면,
여행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것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 비교적 계획을 다 짜고 가는 편이다, 제일. 일단 러프하게, 굵직한 것만 하고, 대충 가서, 현장에 가서 되는 대로 하는 편이다, P.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책상이나 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동생활 공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만 사용하는 방이라든지, 혼자 사시면 혼자 사셔도 되겠죠? 아무튼, 그런 공간을, 평소에 굉장히 잘 정리해두는 편이다, J. 대충대충 쌓아놓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편이다, P. 정리가 크게 잘 돼 있지 않다, P. 예, 이것도 여러분이 각각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숫자가 많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J, 5할 P가 나오시겠죠. 그죠? P가 나오는데, 이것도 반반 치킨이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8번에 가중줄 주십시오, 8번. 8번 문항. 네. 예. 결정이 됐죠. 이제 이거 여쭤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여러분이 떠오르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 사과 있죠, 사과. 먹는 사과를 말하는 겁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단어, 생각 이런 것들을 적어주십시오.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사과. 순서대로 쭉 몇 개 적어보세요. 예, 적어보셨죠? 예, 그러면 제가 뭐 현장에서 하면은 이걸 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좀 여러분이 뭘 썼는지 제가 하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그냥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뭐 맛있다, 빨갛다, 단단하다, 뭐 새콤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류는 S입니다. S. 즉 사과의 물리적 속성에 근거한 반응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S를 쓰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근데 뭐, 빌헬름 텔, 뉴턴, 그 다음에, 뭐, 신데렐라인가요? 그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 뭐죠? 신데렐라가 아니죠? 뭐죠? 백설공주죠, 백설공주. 뭐, 이런 류 있죠? 이런, 뭐랄까, 사과가 등장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신 분은 N, intuition. N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첫 반응이 가장 가중치가 높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이유가를 다 섞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반응이 뭐냐가 중요해요. 첫 반응이 비렐름 틀리다. 그렇게 되면 N.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건 좀 제가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어, 그, 터무니없는 얘기한 거죠. 지금 사과와 관련해서 백성공주, 뉴턴 이런 얘기들은. 그 다음에 이 10대딸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자녀가 뭐 있으신지 없으신지 큰지 작은지 잘 모르지만 중학생 딸,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중학교 딸 2학년짜리가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엄마,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을 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반응이에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이나 행동, 즉 느낌이 아니에요. 첫 반응, 말이나 행동을 쓰십시오. 예, 그랬을 때 쓰셨나요? 이것도 뭐 불러주시면 답을 제가 할 텐데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누구야? 남자친구 누구야? 이런 계열. 언제 그랬니? 뭐 어떻게 할 거니? 어, 빨리 이름 대라. 이런 이유 있죠? 이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상황 파악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건 T. 그 다음에, 또는 심지어 제가 봤던 답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야, 이러다 옷 입어라. 병원 가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T. 예, 그 다음에 첫 반응이 꼭 안아준다. 또는 너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또는 어, 괜찮아, 너무 놀랬겠다. 예, 즉 상대방이나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는 스타일. 이렇게 되면 F가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낸다라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화를 낸다, 소리를 지른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류인 분들은 T도 화를 내고 소리를 낼수 있고 F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 자체만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좀 더 T에 가깝죠. 화를 내는 건.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10대 딸이 만약에 여러분이 10대 딸이 어려우시다 하면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여러분이 동생 병원으로 병문안을 갑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보고 첫 마디 어떤 말을 처음 할 것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똑같아요. 언제 사고 났어? 어떻게 된 거야? 뭐 보험은 잘 됐니? 뭐 이런 식의 얘기, 수술을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는 T. 굉장히 아팠겠다. 너 얼마나 놀랬니?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류. F. 뭐 이런 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의, 지금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정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그림을 보시고 이 사진을 보시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 적으셨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휴가요. 공이 보이네요. 해가 떠 있어요. 노을, 석양이에요. 뭐, 그다음에 해변의 휴양지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는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이거 조작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은 S. 그 다음에 이걸 보고 평화, 그 다음에 모성애, 또는 부성애, 또는 전쟁, 뭐, 이런 류를 떠오르신 분은 N. 한적한, 뭐, 이런 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진의 물리적 속성,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조작된 사진이라고 했던 분은 왜 그러냐면, 앞에 이 큰 나무하고, 요거하고, 이런 뒤에 배경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상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다 뭐예요? 굉장히 자기의 물리적인 속성에 집중해서 반응을 한 거죠. 예. 저널한 인상이라든지 이미지 이거에 기반에 반응하면 N이 됩니다. 예. 이것도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MBTI는 크게 네 가지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MBTI에서 가르치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외향과 내향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나오셨죠? 근데 정의를 일단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 초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있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즉 이거는 꼭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외적에서 일어나는 존재와 상황에 관심이 많은 그런 대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E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그보다는 내 안에, 내 자신에 더 관심이 많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프로세스에. 그런 게 더 관심이 있고, 에너지가 자꾸 자기 안으로, 필요한 경우만 밖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내향입니다. 인트로버전이죠. 근데 이런 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딱 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순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가 지금 클래스 수업에서 제가 저를 만나면 저를 추정하게 해요. 그냥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를 추정하게 하는데 만나질 않아서 여러분이 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저를 추정하면 되고 뭐 아는 분을 한번 연습 삼아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설명할게요.
저는 외향입니까? 내향입니까? 뭐라고 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E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I라고 답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당신은 왜 누군가를 E로 또는 I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근거, 행동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는. 근데 이제 보시면 저는 E하고 I는 믹스형인데 믹스형. 그러니까 오리진이 있어요. 항상 반반 치킨들도 그 핵심 그 구성이 핵심 존재가 있거든요. 저는 E입니다. E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MBTI 검사기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I로 나와요. 100% I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상황적 요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성적표에 뭐가 있었냐면 통지표에 있어. 저희 때는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통지표에 뭐가 있었냐면 6년 내내 첫 글자가 이 학생은 매우 내성적이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6년 내내 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외향이에요. 유형에 의하면 부사칼 융은 뭐라고 했냐면 성격이라는 것이 타고난 본성이 본질적 성격이 가장 안정적으로 풀그라운드에서 나타나는 연령대는 40대라고 했습니다. 30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는 굉장히 환경적 요인이 여러 가지 믹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달적으로.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MBTI 해가지고 확 낙인시키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뭐든지. 근데 아무튼 그 제가 어릴 때 6년 내내 내성적인 아이로 평가받았던 이유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저는 믹스형이긴 하지만 이가 좀 더 강하고요. 자기도 본인도 정의를 판단해 보시죠. 두 번째, 감각형과 직관형이에요. 이거는 잘 보시면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 로직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기본이 흘러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까 안 나갈까 이렇게 이 차이가 있지만 흘러가요. 밖에 나갔어. 그러면 외부 환경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과 인간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환경을 인식하는 어떤 게 인풋이 기본 아니겠어요? 인풋? 그 정보 인식이죠. 그래.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과 정보 수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센싱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형은 정보를 오감에 기초한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감이 뭡니까?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감에 근거한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수집할 뿐 아니라 그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S입니다. S. 센싱. 그 다음에 반면에 직관형, 인투이션형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육감. 오감적 정보와는 불일치하지만 뭔가 육감, 감이 그래. 그죠? 그런 필이 딱 느껴져. 그랬을 때 누구나 이 필을 느낄 수 있어요. 오감 감각형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감각형인 사람들은 이걸 느끼더라도 개무지 잘 믿지 않아. 오감을 더 세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직관형들은 이 오감과 육감이 충돌했을 때 육감에 상당히 비중을 둔다는 거,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오감적 정보를 좀 무시하고. 그게 이제 직관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뜬금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과를 보고 사과의 오감은 뭡니까? 오감의 감각은 뭐예요? 딱 감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 윌리엄 트리라든지 백설공주 따위를 얘기하는 거는 이 물리적 속성, 감각적 정보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내적으로 뭔가 정보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죠? 내 내부적 정보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투이션입니다. 직관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보를 인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보를 인식했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사고형이냐 감정형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죠? 사고는 뭡니까? 합리적, 논리적 그런 추론 과정에 기반하여 그걸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는 속성이 있는 사람. 그게 강한 사람이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정형인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반대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와 논리보다는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보니까 타인의 의견에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 진실에 어긋나더라도 좋게 좋게 소위 말해서 좋게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감정형이죠. 어,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 판단의 기준인데 제가 요즘에 좀 달라졌을 텐데 검사를 하면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요즘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 F인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한테 F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이 되게 나빠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 검사를 하면 티도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조직에서는 티를 원하지 누가 감정을 고려한 결정을 원합니까? 다 논리와 합리와 근거 있는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럴 수 있으나 예, 그래서 잘못 나올 요지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브릭스 뭐냐고 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 MBTI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동 양식이다, 생활 양식이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행동 양식이 제 판단형이고 생활 양식이 뭐 행동 양식 인식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는 다른 거는 원인론으로 규정을 정리를 했어요. 원인론. 원인론적인 관점에서 규정을 해놓고 이거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의가. 그러니까 좀 못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거랑 다르죠.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네, 그죠? 제가 판단하는,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저는 이제 결국은 이 노직을 이해했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판단형은 원래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결과지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이걸 기반으로 설명하려면 오류가 많이 생겨요. 결과기 때문에. 일부 결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단형은 뭐냐? 잘 보세요. 여기 2번이 정보의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J는 1, 2, 3번 중에서 3번에 굉장히 집중해 있는 사람들, 3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식형 P 있죠? perceiving. 이 인식형 사람은 2번까지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2번까지만. 인식 자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정보 처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 MBTI는. 그럼 에너지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인식형들은 인식, perceiving 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필요가 없으면 J를 넘어가지 이 3번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환경적인 거를 perceiving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거나 체계하거나 조직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perceiving 경험하고 정보를 모으고 이 정도만 좋아하지 그렇게 막 체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J인 사람들은 어때요? 인식은 판단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빨리 판단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정리하고 체계하고 빨리 판단 내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J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의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인식형들이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수집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 애들은. 근데 제이는 어떻게 했어? 필요한 만큼만 인식하는 거예요. 정보를 인식하지 그 이상은 안 하. 왜? 이게 판단이 딱 내려질 정도가 된다. 그럼 정보 유지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화 된다. 이렇게 조직화하고 체계하는 게 목적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요거 이제 그런 성향인 사람이 J와 P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특성을 아셔야 되는 첫 번째, 인구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외향이 많은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타이포로지의 용어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외향은 몇 프로고 내향은 몇 프로인가? 라는 거를 봤을 때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외향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조물주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시끄러운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입니다. 이 감각과 직관은요, 이 네 가지 차원 중에서 유전적 소인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1번, 3번, 4번은요, 후천적인 노력이나 훈련이나 학습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해요. 그런데 감각과 직관은 사실 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상쇄되는 정도가 약하다.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거의 평생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후천적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1번, 3번, 4번은 의식화돼요. 이 성향이. 나가 이렇구나 이런 걸 인식화되는데 이 정보 인식하는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감각과 직관형이 가장 유전적 소인이 강하고 바꾸기 어렵다. 그 다음에 그럼 인구 통계적으로 감각형과 직관형은 몇 프로나 있나? 어디에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감각형이 많겠습니까? 직관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판단하실 때는 내가 조물주면 어떤 인간을 더 많이 만들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자연적으로 어떤 인간이 많아야지 더 세상이 평화롭고 좀 조용할까, 잘 굴러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감각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면 헛소리 때는 그 어떤 무슨 물리적 자극에 근본 오감에 기반하지 않는 뭔가 자기만의 느끼는 그 필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혼란스럽죠 세상이. 그죠? 그러니까는 직관형은 20%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80% 자체가 80% 정도가 다 감각형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관형의 사람은 한 20%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근데 이들의 존재의 기여는 엄청 크죠. 또 큰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그래서 감각형과 직관형에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여러분 20대, 30대 때 보시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거의 근본적인 그 특성이 이거일까요? MBTI로 하자면 S냐 N이냐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S는 N들하고 잘 소통이 어렵고 N들도 S랑 소통이 별로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고 별로 친해지지가 않죠. 예.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사실 S9이나 뭐 다들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해지잖아요. 나이 차이 별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경험으로 다 퉁치는데 어릴수록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추정해 보십시오. 저는 N입니까 S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 추론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S와 N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는 행동적 정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좀 인터랙션을 해야지만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하려면, 제가 파악하려면.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저는 이거 MBTI 잘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워낙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워낙 익숙해가지고 엄청 잘 맞춥니다. 근데 SN을 제일 어려워요. 금방 알 수 없어요. 그냥 몇 번 해봤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다.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그림화해서 판단해서 SN을 추정할 뿐이지 행동적 근거를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SN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심각한 N입니다. 극단적 인투이션형이에요. 직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MBTI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MBTI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개인 간에는 전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개인 간 비교는 금물. 안 됩니다. 개인 내 비교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와 B가 A는 외향이 나오고 얘는 I가 나왔어. 그랬을 때 A는 I 사이에 그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쪽으로 했을 때 I가 얘는 예를 들면 70점이고 E가 한 80을 합시다. 80이고 I가 한 60 나왔어. 그러면 뭐 1은 나올 수도 있겠죠. 얘 90이라고 합시다. 90. 그러니까 가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I와 E 이랬을 때 얘는 E는 20 나오고 I는 50 나왔어. 그러면 도미넌트한 거를 즉 주된 특성을 이 MBTI에서는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B는 얘가 50이 20보다는 크니까 I로 나오고 얘는 90에 60이잖아요. 그러면 얘 2로 나오지만 A가 갖고 있는 I 성향과 B가 갖고 있는 I 성향을 양쪽으로 비교한다면 A가 외향, 내향 모두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가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SN이에요. SN. 네? SN. TF도 마찬가지인데 SN이 제일 이게 설명하기 쉬운데 N이 높다고 해서 내가 A가 N이 높다고 해서 B가 나보다 S는 열등해. S가 높다고 해서 B의 S는 얘보다 열등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양쪽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어느 게 더 도미넌트한가, 지배적인가예요. A는 얘가 지배적인 거고 얘는 N이 지배적인 것 뿐입니다.
양쪽 비교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극단적 아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사고는 TF 이거 뭐 그때 사고에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있잖아요. 뭐 무슨 사안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T일 것 같으세요? F일 것 같으세요? 그 T 같죠? 왜냐면 논쟁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T일 가능성보다는 F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둘 다 있는데 F적인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T들은요 합리성과 논리성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언제나 옳은 가설이잖아요. 옳은 전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막 주장하다가도 이게 막 100% 맞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자신 있게 틀릴 여지가 있지, 이렇게 다른 가능성도 있지, 이런 게 논리적 근거, 그 사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F들은 어때요? 일단 감정이 꽂힌 다음에 그거를 합리화하는 게 T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형이라고 해서 T의 성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F가 도미넌트할 뿐이에요. T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도 감정도 발달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더 강하게. 그래서 F적 성향으로 뭔가 꽂혀 있어. A라는 사안이 이미 꽂혔어. 결론 나왔어. 이걸 지지해. 그러면은 A를 이 논리나 합리 이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고 이거를 합리화하는 걸로 T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가 그러니까 강력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 이거는 T가 합리적 논리적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논리적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T를 이용할 뿐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T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는 MBTI를 아주 얄팍하게 이해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감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 많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JP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4번이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4번 차원입니다. 그 JP. 그래서 훈련인에 의해서 그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소인, 이거 4개 다 유전적 소인입니다. 유전적 소인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드라인이 한 달 남았어.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과제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달 중간고사도 닥쳐서 여러분 다 제출하셨던데 그러면은 닥쳐서 제출하면은 뭐예요? 계획 안 세우고 막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피다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죠. 똑같습니다. 그 대학생 애들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0%, 95%가 사실은 임박착수예요. 그냥 다쳐서 해요. 근데 그거는 JP의 문제가 아니고 20대의 특성,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하나의 현상을 다 설명하려는 거는 굉장히 좁자. 그러니까 심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나 하면서 잘난 척할 때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 사실 하나의 현상을 갖고 이 하나의 요소와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20대의 특성이지 JP의 특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95%가 피적인 과제를 피해 패턴으로 과제물을 준비하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애들이 5% 있다는 거, 5%에 10%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정말 강력한 타고난 쟁입니다. 그게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그분들 제가 봤을 때 중년이었습니다. 여성이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2학년 정도 이렇게 저학년 때 얘기해요. 근데 그 기억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자기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은 와서 맨날 울면서 집을 청소했던 기억이 난대요. 정리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대요. 근데 그럼 엄마가 그럼 강요했냐?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왕피야, 왕피. 왕피여가지고 집안 정리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왕제예요, 왕제. 타고난 강한 유전적 제이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에 와서 집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는 거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얘가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하면서 울지만 그래도 그걸 치우는 게 덜 힘든 거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얘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정말 타고난 그 유전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제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엄마가 근데 가장 나쁜 커플이 뭐냐면, 엄마가 제이고, 자녀가 P인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역기능적인 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엄마는 제이라서 막 정리정돈, 잔소리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는 P야. 자유로워. 막 널브러지고 정리는 필요할 때만 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사건권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그게 접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전 왕피거든요, 왕피.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의 같은 게 많아졌는데, 그건 필요에 의해서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 저한테 강요를 안 했어요. 아예. 왜 안 했냐면, 그러니까 공간을, 엄마가 저를 견디지 못해서 공간을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저는 2층 방에, 저희가 2층 집에 살았는데, 제가 학창시절 내내. 근데 저 방은 2층이었고, 엄마 방은 이제, 엄마 아빠는 1층이고, 뭐, 공동생활 1층에 사죠. 근데 2층에 제 방에 엄마가 제가 그 집에 한 10년이 뭐예요? 한 거의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15년 넘게 살았죠. 근데도 제 방에 들어온 적이 2층에 올라온 적이 10번도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엄마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는 거죠. 그런 전략을 취하셔서 저한테는 크게 뭐 잔소리를 하거나 방초 이런 얘기를 참 안 해서 참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건 사설이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어, 그게 이제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수업을 하러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연결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